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이제 밤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옥현의 안보정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많이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주변 인물에게 SNS를 통해서 많이 공유해 주셔가지고 특히 이번 4월에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우리 야권이 이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 공감대를 많이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이죠. 미 의회에서 그야말로 이 시위대들의 무력 점거 사태가 벌어졌어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생긴 그러한 이 현상인데요. 이것이 이제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해산을 명령하지 않고 좀 더 방관하는 바람에 사태가 더 커졌지만은 결국은 상하 양원 합동회의를 통해서 바이든 당선이 인증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시비가 붙었던 펜실베니아, 애리조나 여기에서의 최종 유효 투표가 그대로 인정이 돼서 바이든 당선인이 공식적으로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제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이러한 이 바이든의 당선을 인정하는 저의 방송에 관해서 그동안에 이 불만도 일부 표명해 왔지만은요. 어쨌든 이제 과거는 과거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법정 소송은 계속할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이제 소송은 진행되는데요. 한쪽에서는 소송은 계속되지만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정통으로 미국 법에 부정이 있었건 없었든 간에 미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법에 따라서 그리고 헌법상의 규정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이 됐고 1월 20일 출범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저의 방송에 관해서 더 이상은 시비를 하지 않기를 저는 진정으로 그리고 정중하게 그리고 엄중하게 제가 당부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분명히 지켜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외교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대변인 논평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 미국 연방의회의 투표 결과 인증을 통해서 바이든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의 미 대선 승리가 확정된 것을 축하한다. 그리고 정부는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항구적인 평화정착, 보건안보비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서 바이든 신행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정부 입장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축전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 방송 이런 논지는 제가 논평하는 것이 아니라요. 팩트. 바이든을 당선인으로 최종적으로 미 상하 양원이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서 인증한 그 팩트를 가지고 제가 방송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여기에 더 이상 오해가 없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요.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외정책 그리고 미국 내 정책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 이 그야말로 국정을 실패로 몰고 가 있는 문재인 정권의 참고가 되고 또 이 벤치마킹을 사례가 되는 이러한 이 좋은 내용에 관해서 이제는 수시로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고적으로 말이죠. 미국에서 외교관 생활 10여 년을 했고 또 공직에 있을 때 미국 여러 가지 정치, 외교, 경제 현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한 사람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사태와 관련해서 의회 난입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나와 있는 보도를 보면 최종적으로 4명이 사망하고요. 52명이 경찰에 체포됐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 내 사태에 관해서 이 중앙일보 제가 종종 인용해 드리는데요. 오병상의 코멘터리, 오병상 기자가 쓴 이 칼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이번 미국 의회 점거 폭동은 사실상 한국의 반면 교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초유의 유혈 사태 실질적 지휘자가 바로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이 놀랍다. 그리고 트럼프의 선동 정치는 바로 사회 양극화 그리고 극렬 과격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과연 이런 것이 이게 미국이겠냐? 너무나 지나친 난장판이다. 그리고 유혈 사태는 4명이 숨짐으로써 막을 내렸다. 그리고 진짜 놀라운 것은 폭도들을 사실상 지휘한 사람이 바로 현직 대통령이라는 사실이다. 트럼프는 극렬 지지자들에게 6일날 워싱턴으로 모이라고 그동안에 부추겼다. 이날은 6일은 바로 상하 양원이 대선 결과 바이든 당선을 공식 확정하는 날인데 지지자들에게 확장을 맞자고 호소한 것이다. 그래서
이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으로 오게 됐고 그 선동에 따라서 말이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폭도들을 갖다가 위대한 애국자라고 불렀다. 난장판에 쫓겨난 펜스 부통령이, 왜냐하면 펜스 부통령이 상하 양원 합동회의를 주재했거든요. 트럼프한테 폭도들에게 돌아가라 명령해달라고까지 요구했고, 난동 90분이 지나서야 트럼프가 SNS를 통해서 오늘을 기억하라며 귀가를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경악을 했고,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를 당장 내쫓아야 한다는 요구, 탄핵을 해야 된다는 요구가 넘쳐 흘렀고요. 남은 임기 보름 내에 내쫓는 방법으로는 수정헌법 25조에 의해서 탄핵하자,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된 것부터가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트럼프는 부동산 재벌이고 돈벌이로 입시한 다음에 어프렌티스, 즉 견습생이라는 TV 리얼리티 쇼로 대중적 인기를 얻었습니다. 좋게 말해서 사업가이자 연예인, 돈과 인기에 집착하는 셀럽이다. 정치인으로서 가져야 할 공인의식이나 철학과는 전혀 무관한 인물이다. 트럼프는 마침내 돈과 인기에 이어서 권력까지 차지했고 미국 정치 시스템의 이상 신호였다. 트럼프와 같은 선동정치가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사회 양극화, 즉 트럼프 극렬 지지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가난한 저학력 백인 남성이었다. 사회 불만이 많은 성차별, 인종차별주의자들이었다. 그리고 둘째는 디지털 시대 정치 선동으로 먹고 사는 인플루언서들이다. 선동에 빠지면 정치적 편향성이 심해지는 확증 편향을 헤어나지 못한다. 좌우를 막론하고 말이죠. 그래서 트럼프를 키운 사회현상 딱 두 가지는 바로 우리 얘기나 마찬가지다. 코로나로 빈부격차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가난한 사람이 코로나로 더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양극화는 선동정치가 창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정치 선동 인플루언서들이 더 늘어날 거다. 그들 간 경쟁이 심해지면 더 과격해질 것이다. 어쩌면 나쁜 점에서는 미국은 앞서가는 선진국인가 보는데 선진국 사례를 교훈 삼아야 할 네 가지 점이 있다. 첫째, 극소수 과격파는 부추기면 안 된다. 둘째, 선거 결과에 승복할 줄 알아야 한다. 셋째,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 넷째, 정치를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야 같은 행동을 하는 정치인은 유권자들이 표로 심판해야 한다. 의회가 점거 당일 6일, 점거당한 6일, 미국 조지아주에선 상원의원 두 자리를 민주당이 모두 차지했고 노예의 본고장에서 처음으로 흑인 상원의원이 탄생했다. 그 바람에 민주당이 하원에 이어 상원에까지 다수당이 되었다. 트럼프 공화당에 대한 비토이다. 확실히 미국은 선진국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결국 현 문재인 정부가 이미 진중훈 교수의 칼럼을 제가 어제 소개해드렸잖아요. 이 프로파간다 정치. 이 프로파간다 정치가 상당 부분 먹혀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선동정치 아닙니까? 이게 트럼프식 선동정치예요. 이런 거를 심판해야 될 날이 이제는 4월 선거다. 그래서 미국이 선거를 통해서 트럼프를 배척한 것처럼, 그리고 조지아주 이 주에서까지 흑인의 고장인데 노예의 본고장인데 여기서 흑인 상원의원 2명이 탄생했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이러한 변화를 우리가 4월 선거에서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병상의 코멘터리 칼럼니스트 이 글을 소개시켜 드렸어요. 이 글을 통해서 저의 그동안에 여러분께 해드린 논평과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 제 방송이 과연 정론 방송인지 어느 특정 계층에만 그야말로 좌파들 논리 얼마나 잘못된 것을 제가 올바르게 지적하고 있는지 아는지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년 영상 메시지 제가 오늘 오전에 오늘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렸어요. 뉴스 초기에 전문의 없이 빠르게 분석해 드리다 보니까 핵심적인 메시지만 분석했는데요. 이 전문이 나왔습니다. 이 전문 나온 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이 메시지는 새해는 회복의 회, 통합의 해, 도약의 해, 마음의 통합이 중요하다. 이런 이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해는 회복의 해, 통합의 해, 도약의 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코로나를 극복해서 경제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데요. 회복이라는 말을 5번, 통합을 3번, 도약은 2번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회복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지쳐 있기 때문에 빨리 회복해야 되겠다. 백신 방역을 통해서. 그리고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3차 지원급도 곧 지급되고, 그래서 마음의 통합을 통해서 코로나를 극복하자. 예.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 방역 실패했다는 동부구치소 사태, 이런 것을 의식해서 이제는 더 발전하고 통합된 사회로 나가자. 그리고 도약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 실행으로 나가자. 그리고 대북 관계에 있어서는 여건이 허락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은 비핵화 문제를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자. 요렇게 압축이 된다는 이렇게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 이 회복, 통합, 그 다음에 도약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말이야 참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치적인 함의를 의미해야 될 것은 바로 통합에 방점이 있는 것 같다. 이 통합은 이낙연 대표가 뭐라고 했어요? 사면 얘기를 하면서 국민 통합 차원에서 사면을 해야 된다. 이것을 적절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연상 메시지는 바로 이 통합, 즉 이낙연 대표가 얘기한 통합과 마찬가지로 사면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정식의 기자회견이 열리면 이 통합의 연장선상에서 사면 문제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언급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청와대는 지금 통합에 대한 문바들, 이 지지 세력들의 반발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면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선은 긋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사면을 사전에 염두해서 이낙연 대표가 지금 현재 상당한 반발을 갖고 있는데, 그거 내 생각도 좀 있어. 이렇게 해서 문바들의 반발 여론을 무마시키면서, 그리고 신년 기자회견이 이제 곧 있게 되는데 이달 중순쯤에, 그때는 반발이 지금보다 약해지도록 일종의 시그널을 문바들한테 준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인턴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추미애 아들 인턴 생각나죠? 작년 내내 추미애 아들 인턴과 관련된 얘기가 정치권에 아주 상당한 풍파를 일으킨 바 있어요. 그런데 지난달 말로 추미애 아들의 그 인턴을 어디서 했냐면 프로축구 구단 전북 현대 모터스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정직원으로 채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은 정직원, 본래 인턴이 3명이었는데 그 아들을 포함해서 전부 다 한 명도 정직원이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대목에서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 추미애 아들 하나 때문에 정직원이 될 수 있는 사람마저도 공평하게 했다. 이런 이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전부 다 싹 다 탈락시킨 것이 아닐까. 이런 것도 합리적으로 한번 추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 본다면 지금 다른 인턴들은 이 아들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불만과 그리고 비판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게 인턴십 프로그램이 문제가 되냐면요. 이 프로스포츠 인턴십 프로그램은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줘요. 금년에도 12억 7천만 원이 들어가 있고 월급이 매월 130만 원인데 구단 측에서 통상 한 50만 원 정도는 더 추가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스포츠 업계에서는 이런 부분에서의 인턴 경력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서 정직원으로 채용할 때 많이 참고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북 이 구단에서 이번에 정직원 채용은 안 됐지만은 어디선가 자기 실력에 맞게 당당하게 합격하는 그런 이 모양과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불리하게 사회적으로 냉대해서도 안 되겠고 정당한 대우는 받아야 되겠고 대신에 의욕이 없는 채용 과정이 꼭 담보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경질설 그동안에 많이 나왔는데 추미애가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마무리를 잘 해달라고 그랬다. 이렇게 하면서 경질 당한 것이 아니고 내가 사표를 낸 것이다. 이런 이 자기 홍보에 또다시 나서고 있는 희한한 모습이 지금 연출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동부구치소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부 고발자도 생겨났어요. 창문 사이에다가 메모를 내놔가지고 무능한 법무부, 무능한 대통령,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조사해서 처벌하겠다고까지 나와서 인권 침해다. 그리고 공익제보를 막는 문제 있는 조치다. 이런 비판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동부구치소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9단계 조치를 취했는데요. 2가지. 하나는 목욕을 2주간 금지시켰어요. 이 확산을 막는다는 핑가에. 그리고 또 하나 이 확산을 막는다는 핑가에 뭘 하고 있냐면 변호인 접견을 일반 접견실, 즉 변호인 접견실에서 하지 않고 일반인
일반 접견실에서 하는 걸로 변경시켰어요. 그래서 일반 접견실 변경과 관련해서 지금 법조계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반 접견실에서 접견을 할 경우에는 보안 유지가 안 돼요. 왜냐하면 교도관들이 옆에서 다 들으니까. 그래서 이 수감자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정당한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미 이렇게 창문 밖으로 일종의 이 공익제보성 문제점을 세상에 알리는 그런 사례들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즉 내부 고발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일반 접견실로 변경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일종의 추미애가 꼼수를 쓴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박범계 재산 가지고 문제가 많잖아요. 충북 임야 속인 것으로 돼 있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경위가. 그런데 재산세 납부 증명 자료도 인사청문회 할 때 붙이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참 탈이 많이 나고 있다. 예. 그리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대전에서 2018년도에 지방선거 있을 때 김소연 변호사한테 1억을 요구했는데 1억을 요구하는 그런 과정에 개입된 이 박범계 내정자의 측근들 2명은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을 살았어요. 그런데 당시에 박범계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바로 뭐냐? 단 한 번도 박범계는 검찰에서 조사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소환 조사도 한 번도 안 했고, 그렇다고 통신대역 조회도 한 번도 안 한 상태에서 2018년 12월 12일 날 그야말로 시효 마감 직전에 하루 전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지금 확인이 돼서 지금 많은 또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북한이 말이죠. 이번 이제 차기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직접 선거판에 뛰어들었습니다. 안철수에 대해서 변절작이 예정된 말로는 낙선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상투적인 대남 홍전 전략을 발동하기 시작했다. 예. 이렇게 해서 북한은 우리 국내 정치에 불법으로 그리고 공작적으로 개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우스운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뭐냐면 국가인권회에서요, 최근에 인권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거기에는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이 과제도 제시되어 있는데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기가 막히게. 우리 지금 북한 인권법이 작동이 됩니까? 작동 안 되잖아요. 북한 인권법은 만들 때부터 민주당이 아주 정말 목숨 걸고 반대했어요. 그래서 2005년도에 발의된 북한 인권법이 11년간이나 표류하다가 2016년도 3월에서야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딱 들어서면서 북한 인권법 사실상 올스톱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북한 인권법은 하나는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를 위한 인권재단이 있고, 그 다음에 북한 인권 실태, 즉 침해 사례, 이런 정보를 모아놓는 인권기록 보존소 2개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북한 인권재단에는 이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재단이니까. 그런데 이사를 민주당에서는 추천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도 대폭적으로 줄여가지고 사실상 북한 인권재단은 개문 폐업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양이 안 차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뭘 지금 없애려고 그러냐. 실제적으로 북한 인권법을 아예 없애려고 달려들고 있어요. 국가인권위에 대해서. 그 없애는 것이 금년도 주요 과제 중에 하나로 되어 있는데, 없애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북한 인권법을 폐지해달라고 유엔이 권고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서 이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유엔에서 말이죠. 북한 인권법 폐지돼 하자고 얘기할 리가 있겠어요? 유엔 총회와 유엔 안보리 이사에서까지 북한 인권 탄압 실상이 매우 심각하다. 그래서 김정은이 같은 사람들, 그 측근들은 전부 국제 형사 재판소로 보내야 된다. 이런 견의안이 수년간 계속 반복적으로 채택되고 오고 있는데, 이런 유엔이 어떻게 한국에 대해서 북한 인권법 폐지를 요청하겠냐고요. 알고 보니까 이거를 북한에서 이걸 폐지해달라고 했는데, 북한 대신에 유엔이 한 것처럼 말하자면 거짓으로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허위 보고서를 만들어서 밀어붙이려다가 지금 이게 걸려들었어요. 자, 이런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권의 실상 얼마나 참 기가 막힙니까? 참 어이가 없잖아요. 어이가.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1월 6일 날 어제 여의도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대위원장 둘이 은밀하게 만났는데요. 결국 그냥 덕담만 했을 리가 없잖아요. 연초에
오래간만에 몇 년 만에 딱 둘이서 만났는데 어떻게 덕담만 하겠습니까? 핵심이 뭐예요? 안철수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경선을 하든지 아니면 합당을 해서 제대로 된 경선을 통해서 단일 후보를 뽑자. 그래야 이긴다. 이게 지금 핵심 현안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 오세훈 이 후보도,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지금 뭐 나올까 말까 망설이는데, 안철수가 합당하거나 아니면 국민의힘 안으로 들어와서 경선하지 않으면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까지 선언한 판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사실상 만나가지고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대표한테 입당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당을 제안을 하면서 고민해봐라, 그리고 전화를 달라, 이렇게 얘기했고, 안철수 대표는 웃으면서 알겠다 답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미 안철수 대표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문호를 완전히 개방해놓고 경선 방식마저도 당원 20%를 아예 없애버리고 완전히 100% 국민 여론조사를 쓰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대표, 김종인 비대위원장 서로 사적인 그런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대의가 뭡니까? 반문재인 전선 아니겠어요? 문재인 정권의 재집권을 반드시 막아야 되는 지상명령보다 더 큰 이익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게 최고 이익인 것입니다. 그 이익 실현을 위해서 그야말로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공정한 룰이 만들어져 가지고 모든 후보들이 공정한 룰에 의해서 일단 경선이 시작되면 결과가 나오는, 그 결과는 100% 승복되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방송 많은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